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진단 제주 안재홍입니다. 8, 9월 제주에서는 당근 파종과 양배추 육묘 등 월동 채소 농사가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파종을 하면서도 태풍과 폭우 피해는 없을지, 가격은 잘 받을 수 있을지 농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최근 수년 동안 제주의 주요 농산물인 무, 양배추, 당근, 양파, 마늘에 이르기까지 품목별로 가격 하락과 산지 폐기를 반복하면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주 밭농업에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함께 논의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들입니다. 제주도의회 박호영 의원 함께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 의원님, 이번에 농수축 경제위원으로 들어가셨는데 이 위원회를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예, 제주도는 1차 산업이 근간이죠. 특히 밭농사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역 경쟁이 어렵습니다. 어려운 지역 경쟁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켜서 우리 도민에게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보자 하는 뜻에서 상임위를 배정받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한농연 서귀포연합회 이성근 수석부회장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에 농사 어떤 작물 재배하는 시기인가요? 밭농업에서는 콩이나 팥, 녹두 이런 종류의 작물을 많이 재배를 하는 시기입니다. 지금 한창 콩, 네. 팥, 녹두 기르는 시기군요. 예. 네, 제주도 서부농업기술센터 고봉철 소장님 함께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장님, 올해 감귤 시세는 좀 어떨 것 같습니까? 예, 지금 현재 이제 생산량은 전년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많이 이제 증가될 걸로는 예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올해 앞으로 이제 남은 기간, 특히 지금 이 시기에 열매 속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열매 속기를 철저히 해가지고 고품질을 만들면 좋은 가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래 가격은 좀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농협경제지주 제주지역본부의 김태범 유통지원단장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단장님, 이 농협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려면 농민들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까? 저희 농협법에 따라서 품목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면적을 재배를 하시고 또 1년에 90일 이상 영농 활동에 종사하시면서 농협에 이제 조합원 가입 신청하시면은 농협에서 이제 총회를 통해서 조합원 가입을 이제 승인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농민분들 중에 90일 이상 최소 농사를 지어야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거다, 그죠? 예. 네. 그럼 본격적 토론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제주 밭작물 앞서 위기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밭농사 어렵다는 얘기들도 많이 들립니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자료를 살펴보니까 감귤이나 축사는 조수입이 늘어났는데 밭작물만 줄어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농산물을 재배하기 위한 경비들을 생각한다면 인건비도 오르고 많은 비용들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고 하면 굉장히 이게 많이 침체되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이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달 13일 날 우리 박 의원님께서 제주도 의회 제주도정 업무 보고 시간에 이런 문제 제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예. 예, 박 의원님 이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제주도의 밭농사는 2010년도에 조수입 8,400억에서 지금 10년 지난 후에 6조 9천억. 2010년에 8천억. 예, 8,400억이죠. 8,400억이었는데 현재는 6,900억이 됩니다. 지금 그래서 6,900억. 네. 이 감귤이라든지 그리고 수산물 그리고 그 축산물은 거의 배가 늘어났는데요. 유독 왜 밭농사만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겠을까라는 대한 고민을 하면서 질의했던 내용이죠. 그런데 거기서의 정확한 그 예측을 할 수 없는 게 밭농사에도 불구하고 미래 산업인 이 밭농사를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해서 우리 지역 그 농민에게 환원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구조가 있어가지고 그런 걸 집중 제기를 했던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께서는 밭농사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다라고 보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는 좀 이후에 좀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 그렇습니다. 현재 굉장히 밭농사는 위기다, 밭작물 위기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그러면 이게 사실 밭작물 위기라는 것이 조금 들어가서 분석을 해보면 재배 면적이 줄어들고 농가 수가 줄어들었으면은 이게 마이너스가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전환을 했다면은. 그래서 약간 심층적으로 들여다보면 그런 데이터에 기반해서 봤을 때도 지금 현재 밭작물이 위기인지 고 소장님 어떻습니까? 예, 지금 현재 이제 밭작물이 위기인 것은 맞습니다. 이제 항상 이제 어느 농업에서는 이제 밭작물 아니고 다른
분야도 이제 상당히 힘든 시기인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그 고령화에 따른 그 노동력 부족 네. 또 비료, 농약 등 이제 농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가지고 생산비는 증가하고 있고 이제 농가 소득은 이제 정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제주도 이제 밭작물이 겨울철 전 국민들의 식탁에 오르는 신선한 채소를 연중 공급하는 지역인데 월동 채소가 이제 제주만 아니고 육지부에 있는 남부 지방까지 재배가 확대되면서 이제 수급 불균형에 의해 가지고 이제 농산물 가격이 제값을 받기가 힘들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지난 10년간 그 농업 생산을 비교해서 보면은 축산업이 2010년에는 한 6,500억 원. 그런데 지금은 이제 1조 2천억 원 정도로 이제 성장이 됐고 감귤 산업도 이제 2010년에 한 6,600억 원에서 2020년에 9,500원. 지금 뭐 최근에는 뭐 1조 원이 넘는 걸로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밭작물이 이제 2010년에 8,300억에서 이제 지금 한 6,900원. 이제 해마다 보면은 이제 7천억 원 정도 조수입을 올리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기상의 영향 또 재배 면적 이렇게 따라 가지고 이제 조수입에 상당한 그 한 1천억 원 정도는 이제 조금 이제 편차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것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전망이 되기도 합니다. 그 밭작물 앞으로도 계속 마이너스 성장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지금 현재 상태로 간다면은 뭐 소득이 증대할 거는 뭐 외부적인 요인 아니면 크게 이제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어려울 것 보고. 같다. 네. 아, 이게 상당히 좀 우울한 얘기인데요. 이게 사실 감귤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듯이 조수입 1조 원 넘어가면서 다른 지역에서 하더라도 제주만의 좀 특화된 작물이다 보니까 네.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밭작물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과 경쟁력 면에서 원래 월동 채소들이 경쟁력을 가졌는데 그 남부 지방까지 올라가면서 좀 경쟁력이 이런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단장님 이거 예. 더 대책은 없는 겁니까? 네.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월동 채소가 이제 특정 작물의 쏠림 현상으로 인해서 이제 과잉 생산 구조가 정착되다 보니까 이러한 가격 불안정이 발생한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제주만의 어떤 독자적인 경쟁력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제주 밭작물 중에서는 이제 월동 채소가 이제 주력 품목이라 할 수 있는데요. 다른 지역보다 이제 온난한 기후이기 때문에 이제 겨울철에 노지 재배가 가능한 게 장점이고 따라서 이제 12월부터 4, 5월까지에는 이제 독점적인 산지로서의 지위를 가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제주도는 또 청정 환경 이미지가 이제 소비자한테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제주만의 브랜드를 농업에 접목해서 효과적인 마케팅을 이제 전개한다고 하면은 충분히 경쟁력이 확보될 것 같고 결론적으로 이제 적정 생산을 통해서 이제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그리고 농협에 대한 뭐 개통 출하를 확대하면서 농가들이 어떤 자조금 참여가 증가한다면은 제주만의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 아까 개통 출하라고 하셨는데 개통 출하의 뭐를 어떻게 좀 쉽게 설명하시면 개통 출하가 뭡니까? 이제 농업인이 농산물을 생산하시면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판매를 하시는데 개통 출하람은 이제 조합원이 자기 조합에 농산물을 출하해서 그 조합을 통해서 뭐 도매 시장이든지 아니면은 뭐 마트든지 이렇게 농산물이 판매되는 구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협을 통해서 판매되면 예, 좋겠다 예.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면 가격이 좀 안정화될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뒤에 또 이야기 이어나가 보도록 하고요. 예. 농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도 들으면서도 좀 많이 답답하실 것 같은데 이 부회장님 보시기에 앞으로 밭작물, 지금 현재 밭작물의 위기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밭작물은 아주 큰 위기죠. 네. 아주 큰 위기인데 쉬운 예로 어렵고 힘들었던 시기이지만 예전에는 1년 농사 지으면 그냥 먹고 살면서 밭 한 떼기 정도 살 수 있는 게 농업이었습니다. 네. 근데 현재 보면 먹고 뭐 1년 농사 지어도 먹고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이죠, 다. 1년 농사를 지어도 먹고 살 수가 없다. 그렇게 아우성인 이유가 보면 그 몇십 년간 농업 정책이나 이런 게 잘못된 점들이 좀 많았습니다. 우리 보면 쌀이나 이런 게 모자라다고 그쪽으로 집중이 되고 이런 게 많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다고 보고 뭐 지금이라도 늦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제주 감귤하고 축산하고 요 중간에 완충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작물이 밭작물들입니다. 네. 특히 이제 식량작물 쪽이 많은데 그런 쪽에다가 집중 지원을 좀 하고 우리 농민들도 관심을 갖고 이렇게 간다면 또 타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지금 지원이 우선 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뭐 금전적인 지원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제주도의 작물들이 온난화로 인해서 육지부로 다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제주도는 새로운 작물을 할 수 있는 작물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문제부터 먼저 좀 해결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제주도는 중앙정부 정책에서 약간 소외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지금 네. 밭작물 같은 경우도 육지부에서는 벼 생산을 줄인다는 이유로 콩이나 그다음 지금 밀 올해 또 시작을 하고 있는데 밀에다가 지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논이주에 지원을 하다 보니까 제주도는 논이 없고 밭만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지원 자체가 불가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점을 이제 제주도정이나 뭐 의원님들이나 이렇게 힘을 좀 합쳐서 중앙정부에다 요청을 해야 제주 농민들이 형평성에 좀 맞게 이렇게 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농림부 정책이 논농사 위주로 정책이 가다 보니까 지금 밭작물에는 좀 소외되고 있다. 그래서 예, 예. 제주는 밭작물 중심이니까 소외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 제주 도정이 좀 더 관심 가져야겠다 예. 이런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게 농산물이 산지 폐기가 굉장히 많이 되었다고 얘기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최근 산지 폐기 물량은 혹시 어느 정도인지 어느 분이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최근 5개년 자료를 보니까요. 네. 월동무나 양파, 양배추, 마늘 산지 폐기에 505억 원의 비용이 투입이 됐고요. 또 가격 하락 시기에 이제 시장에 출하한 농산물에 대해서 가격차 보전을 했는데 거기에도 96억 원의 비용이 투입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네. 폐기 비용으로 505억 원 정도 썼다. 예.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 전체 밭작물이 조금 전에 한 7천억 원 정도 규모라고 하셨으니까 조수입이 그 중에 한 6, 7% 정도가 사용된 셈이다, 그죠? 예. 네. 그만큼 농업인들이 그만큼 어려웠다고 할 수 있죠. 어려웠다 예. 할 수 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확 감으로는 잘 와닿지 않는데, 네, 뭐 혹시 소장님 쉽게 설명하시면 어느 정도일까요? 네. 예, 이제 그 재배 면적에 따라 가지고 그 조수입이 상당히 그 격차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이게 조수입이라고 우리가 좀 많이 쓰지 않는 단어지 않습니까? 조수입에 대해서 짧게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조수입이 이제 농가 이제 전체 이제 비용을 빼기 전 전체적으로 이제 들어온 소득을 전부 다 얘기를 하는데 네, 경비를 합포함한 총 예, 수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네, 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무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2017년도에 한 4,060헥타 정도가 재배가 됐습니다. 네. 그렇게 재배가 됐는데 그때 조수입이 한 1,854억 원. 무로. 예. 네. 이제 2020년에는 5,056헥타가 재배됐는데 조수입이 1,064억 원이었습니다. 아, 이게 거의 절반으로 떨어졌네요. 예, 재배 면적은 24%가 증가가 됐는데 네. 이제 조수입이 17년도 대비에 한 57% 수준. 그래 네. 뭐 거의 뭐 반토막 나는 수준이죠. 이렇게 네. 이제 재배 면적이 급증하면서 이제 산지 출하 가격이 낮게 형성이 되면서 이제 조수입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 뭐 월동무만 아니고 양배추도 그렇습니다. 2018년도에 한 1,999헥타, 2,000헥타 가까이 재배가 됐는데 한 630억 원 정도 이제 조수입이 있었습니다. 근데 2020년에는 면적이 1,700헥타로 이제 좀 줄어들었는데 대신에 이제 면적은 많이 줄어들었지만은 조수입에서는 한 600억 원 해가지고 조수입에서는 한 30억 원 정도 줄어드는 그렇게 이제 조금 어느 정도의 적정 면적을 재배를 해줘야만이 이제 우리 소득이 올라갈 거 아닌가 그렇게 이제 다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적정 면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이 면적에 대해서 사실 늘 하는 얘기가 좀 과잉 생산 얘기 많이 예, 예.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과잉 생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그래서 생산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적정 면적을 해야 된다. 예. 재배 면적을 조절해야 된다고 예. 하는데 이게 뭐 말씀하신 대로
무 같은 경우는 갑자기 줄이라고 했는데 확 늘어났고 제주연구원 자료인가 이전에 한번 보니까 재배 면적을 무 같은 경우는 한 30% 정도 줄여야 된다. 네. 뭐 이런 걸 제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네. 근데 면적이 아까 말씀으로는 오히려 늘어났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오히려 늘어나 있습니다. 네, 늘어나니까 가격 경쟁력이 줄어들어서 수익도 절반으로 줄어들어 버렸다 이런 말씀이신데 재배 면적 줄이는 것 이거 늘 얘기는 나오는데 지금 이게 실효성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요? 지금 이제 이렇게 항상 이제 하는 얘기는 적정 면적 유지하면서 이제 재배 면적을 좀 감축을 하자 하지만은 실제 현장에서는 그게 피부에 와닿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이제 행정에서 토양 환경 보전으로 해가지고 이제 월동 채소를 재배 안 하고 다른 콩이라든지 식량 작물 쪽에 재배를 하면은 헥타르당 한 460만 원인가 이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거는 다른 비용 대비 다른 작물 재배한 것 대비 이제 조금 낮아 버리니까 이제 선뜻 많은 농가들이 참여는 하지 않는데. 그럼 그 전에 소장님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 지금 재배를 하지 마라. 네. 지금 무가 너무 많이 생산된다. 네. 그래서 무를 재배하지 않으면은 헥타르당 460만 원을 지원해 준다라고 하는데 420만 원입니다. 420만 원. 420만 원을 네.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금액이 되면 농민들이 재배를 안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금액이 헥타르당? 예, 농민들은 이제 뭐 속마음은 다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제 월동무 같은 경우에 420만 원을 했을 때 어떻게 보면은 토지 임대료 정도 수준이다. 네. 어떤 지역에서는 그게 토지 임대료에 미치지도 못한다. 예, 미치지도 못한 그런 실정입니다. 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우리 행정에서나 지도기관에서는 이제 적정 면적 유지를 하기 위해서 감축을 좀 합시다 해도 사실상 이제 많이 동참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결국 또 이게 지원금이 낮아서 면적 조정이 안 된다는 게 핵심적인 이유 같은데 지금 들어보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은 임대료 수준도 안 되는 돈을 주면서 재배하지 말라고 하니까 안 한다 이런 말씀이신데 소장님 얘기는 이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저는 이게 우리 밭농 사시는 농민들에 대한 예로사항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것 말씀하시기에 어떤 게 있냐면 사실은 지금 그 기준이 2011년 기준입니다만은 제주도 농민 평균 부채가 9,990만 원 정도는 알고 계시죠. 예, 그리고 약 1억 원 정도? 예, 1억 정도죠. 농가 소득이 한 5,200이고요. 농협 경영비가 한 4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순수 얻는 게 1,300만 원, 1,200만 원인데 이걸 이제 그래서 이자 갚다고 한 1,000만 원 정도 남는 구조인데요. 이 1,000만 원을 가져가지고 농민들이 1년 생활을 하는 구조인데 여기서 우리 조금 전에 우리 고심하시는 우리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게 우리는 농민에게 미리 어떤 비전을 드려야 되는데 좀 적절치 못한 발언이 하나 있는 것 같아가지고 무슨 얘기냐면 지금 어려운 농업이 위기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밖에 갈 수 없는 수준이다 해버리니까 이게 자칫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농민에게 그 희망을 드릴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이라든지 정책을 펼쳐줘야 되는데 그게 못한 게 하나 좀 미직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다면 저는 정책을 하는 부서에서 오셔가지고 같이 논쟁을 벌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좀 아쉽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간에 좀 지원책을 마련하거나 어떤 개선책을 마련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좀 부족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럼 지금 현재 다시 또 그 작물 재배 면적을 적정히 조절하면은 가격이 좀 유지된다 이런 게 지금 핵심인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조금 전에 나온 얘기는 헥타르당 지원 비용이 지금 좀 낮아서 문제가 있다라는 건데 의회에서 이 지원 금액에 대해서 혹시 검토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지금 관련 부서 국장님하고도요. 지금 오늘이 예고 인사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같은 논의를 해야 되죠. 정책적으로 어떤 식으로 보상할 건지 아니면은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서 농민에게 힘을 줄 건지인데도 우리 고민이 좀 녹아내려야 되는데 그런 고민들 과연 행정이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있고 예, 그것들은 이제 같이 의회하고 또 우리 관련 부서에 있는 분하고 여기 있는 농업단체분하고 논의를 좀 해서 어떤 식으로 나갈 것이라는 게 고민이 사실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농민 입장에선 이 부장님 지금 뭐 여러 번 얘기하셨지만 실제 작물 재배 면적 줄여라 올해 무 생산이 많이 될 것 같다 생산하지 마라 이만큼 줄여야 된다 이 정도 비용을 재배하지 않으면 지원해 주겠다 현장에서 어떻게 체감하고 계십니까? 사실은 지원 금액을 갖고
말씀을 하시는 거는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거는 좀 안 맞는다고 보고요. 아, 지원 금액과는 좀 다른 얘기다. 금액하고는 다르게 그 갖고 있는 밭에다가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여기다 어떤 농사를 지을 거냐, 어떤 농사를 지었을 때 농가 수익이 보전되느냐가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모든 거를 다 지원에다 의존을 하고 여지껏 그려왔지 않습니까? 안 되면 산지 폐기해서 비용 받고 비료값 정도, 종자태 정도 받는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주도에 맞는 품목, 농가가 생산을 해서 과잉이 되지 않을 수 있는 품목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그런 게 지금 그 농림부 쪽에서 올해에서부터 이제 밀하고 콩 자급률을 올리겠다는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밀이 지금 현재 국내 자급률이 0.7%밖에 안 됩니다. 콩은 한 28% 정도 되고요. 네. 이렇게 되는데 밀 관련해서 밀을 20% 이상 올리겠다, 자급률을. 이런 정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하고 지금 연관이 되는데 이런 정책을 하는데 제주도에는 이게 사실은 기회가 없는 상황입니다. 밭작물이다 보니까. 그게 이제 헥타르당 150 정도 지원하는 거로 돼 있다가 250 정도 지원으로 바뀌어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8월 중에 아마 발표할 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밀이나 콩농사 지으면 지원금이라는 말씀이죠? 네. 예전에도 논에다가 콩농사를 지으면 직불금을 줬었습니다. 육지부는. 네. 근데 제주도는 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없고 그리고 밀을 자급률을 올리려면 저희가 지금 겨울에 후작으로 하는 게 보통 보리를 많이 파종을 했었습니다. 네. 보리 뭐 도정에서 지원금도 뭐 12,000원씩 이렇게 나오고 40kg 한 가마니당 이렇게 있었는데 그게 아마 점점 줄어들어 갈 거고 없어져 갈 겁니다. 없어져 갈 건데 그 대체가 이제 밀이 될 상황인데 요 밀이나 이런 작물에 대한 내용이나 정보가 도에는 지금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파악을 좀 빨리 하셔서 농가들이 밭에다 농사 짓지 말라가 아니라 밭에다 이 농사를 지으면 유지하고 살 수 있을 정도가 된다는 기준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이 부회장님 말씀은 지원금 420만 원 줄 게 아니라 이번에 밀농사 지으면 이건 충분히 가격 안정이 될 수 있다. 가격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무농사를 짓지 말고 밀농사를 지어라. 예컨대 뭐 양배추 농사를 짓지 말고 콩농사를 지어라. 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이런 말씀이시죠? 콩하고 밀은 1년에 이제 전작 후작으로 해서 같이 하는 농사입니다. 같이 네네. 하는 농사인데 이제 그 농사를 하는데 장점이 뭐냐면 감귤이 지금 제주시 지역이나 이쪽에 보면 극조생이 갑자기 늘어나면서 가격이 폭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몇 년 전에 콩값이 폭락한 이후에 생긴 현상입니다. 콩 가격이 폭락을 하면서 그 포장에다가 전부 다 이제 극조생을 굉장히 많이 심었습니다. 그게 한 5년 지나니까 생산이 시작이 되니까 극조생 이제는 지원해서 극조생 나면 없애는 법도 막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선제적인 준비를 못하고 아까 우리 김태범 단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뭐 500억 이상 5년 동안 이렇게 산지 폐기하는데 지원이 되는데 이거를 선제적으로 농업인들이 어떤 뭐 종자든지 여러 가지로 해서 먹고 살 수 있는 방향으로 바꿔주지 않는 이상은 이 악순환은 계속된다고 봅니다. 폐기 비용을 들릴 것이 아니라 그 폐기 비용으로 차라리 새로운 작물을 심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체계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인데 단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산지 폐기라는 것은 이제 생산된 이후의 정책이 되겠습니다. 생산된 이후에 과잉이 됐을 경우에 이제 그 공급량을 줄이자는 정책이기 때문에 물론 사업 예산을 그렇게 투입하는 것보다는 생산 전 단계에서 뭔가 좀 장기적으로 이 구조 조정할 수 있는 부분에 예산을 투입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러면은 지금 이성근 부회장님 말씀처럼 행정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에서 조금 전환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동의하시는 거다. 그죠? 소장님 어떻습니까? 행정 입장에서 바라볼 때? 예, 이제 사후 대책보다는 사전 대책이 우선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항상 아까도 말씀드린 같이 이제 과잉돼 가지고 시장 격리하는 예산이 이제 많이 투입이 되는데 사전에 이제 조금 이제 비용이 생산비가 많이 들지만은 생산비가 조금 들면서도 이제 소득이 높은 작물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작물을 조금 중점적으로 좀 육성할 수 있는 방안도 좋은 게 아닌가. 실례로 마늘 같은 경우에 이제 제주도에서 마늘 재배 면적이 꽤 많습니다. 과거에 전국 생산량의 한 14% 정도까지 차지를 했었는데 네. 지금은 그것도 반토막이 나가지고 한 8%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점유율이. 그래서 이제 서부 지역이 이제 마늘 주산지가 되고 있는데 이제 한 7년 사이에 마늘 재배 면적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마늘 면적이 줄어들면은 그게 자연스럽게 월동 채소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다른 작목이 과잉 생산되는 경우도 출하하기 때문에 네. 그러한 우리가 조금 이제 적정 면적을 유지할 수 있는 작물들을 한두 개 작물을 중점적으로 좀 지원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근데 있습니다. 마늘 재배 면적이 줄어드는 것도 마늘 가격 폭락이 원인이 됐지 않습니까? 폭락도 물론 이제 그 원인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이제 생산 비용이 다른 작물에 비해서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수익이 안 된다. 예, 노동력도 많이 필요하고 네. 생산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또 재배 기간이 길다 보니까 예, 그래서 이제 해마다 면적이 줄어들면서 그 줄어든 면적만큼은 월동 채소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그런 작물을 조금 중점적으로 육성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근데 말씀 들어보면 그걸 사람들이 안 키우려고 할 것 같은데 재배 기간도 길고 비용도 많이 드는데 수익은 불안정해. 그러면 안 키우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제 마늘은 이제 농협에서 계약 재배해가지고 계약 재배 물량 전량 수매를 해주고 또 이제 육지부 제주산 마늘이 햇마늘로 제일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출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 유통업자들도 와가지고 이제 거의 뭐 전량 가져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마늘 어느 정도 면적 유지하는 거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이 상태에서 원래 마늘 가격이 좋았지만은 이제 지금 조사한 의향 보면은 또 마늘 면적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만치 이제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우리 단장님 어떻습니까? 소장님 말씀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늘은 2010년에는 이제 3,400헥타 그리고 2020년에는 이제 1,600헥타로 절반 넘게 면적이 줄어왔고요. 그 이유는 이제 농가가 노령화돼 가는데 아직 마늘은 이제 기계화가 제주는 좀 더디다 보니까 이제 농사 짓기 힘들고 또 최근에 또 인력난 때문에 또 사람 구하는 것도 어렵다 보니까 이제 자꾸 마늘 대신에 다른 품목으로 전환을 하시는 지금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늘이 이제 줄어들게 되면은 그만큼 월동 채소가 이제 늘어난다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마늘이 어떤 제주도 밭작물의 어떤 중심을 좀 잡고 있는 품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늘 재배를 좀 늘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뭐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지원이 가능합니까? 예를 들면은 최근에 이제 서부 농업센터에서 하고 있는 그 뭐 파종 기계화, 뭐 수확 기계화처럼 기존의 인력이 하던 작업들을 이제 농기계를 통해서 기계화하는 것도 이제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지금 또 도에서도 이제 대산이라고 기존에 저희 이제 남도 마늘을 좀 개량해서 이제 더 좋은 품종으로 마늘을 지금 생산하려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농가들한테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기계화 시키고 이런 것도 물론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최근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들을 보면은 마늘 가격이 좀 올라간다. 물가 안정 정책으로 중국산 1만 톤 수입하겠다. 그러면서 농민들이 반발하는 뉴스를 지금 많이 본 것 같은데 그러면 결국은 이게 내가 이렇게 힘들게 생산을 해도 제 가격을 못 받으니까 힘들다라는 것이 제일 크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농협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요? 저희 농협에서는 일단 마늘을 그 매치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매치라는 것은 이제 저희가 농산물을 수확 시기에 다 사가지고 저장을 했다가 이제 연중 이제 판매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그 가격 하락에 대한 리스크를 다 부담하면서 농협에서 이제 마늘을 수매를 하고 있고. 지금 수매가는 어느 정도 됩니까? 금년도에는 제가 4,200원을 했습니다. 그게 4,200원. 예, 4,400원 죄송합니다. 4,400원. 4,200원이 기존의 그 최고 가격인데 제가 이번에 그걸 갱신해가지고 4,400원에 수매를 했고요. 네. 지금 제주도 마늘은 거의 다 이제 판매가 다 끝난 상태라서 이제 올해 마늘 농가들은 괜찮을 걸로 보이십니다. 괜찮을 걸 보여주고. 예.
부회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얘기 나누신 부분들은 좀 제주도 마늘 재배 면적이 줄어들면서 이게 월동 작물의 다른 작물 재배가 늘어나서 물량 조절에 실패했다 이렇게 좀 보시는데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는 맞는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마늘 재배 면적이 밭농업 전체로 이렇게 계산을 한다면 그렇게 많은 면적이 아닙니다. 사실은 밭농업 전체 중에 가장 많은 면적을 재배하는 게 콩, 메밀, 기장 이런 순입니다. 콩, 메밀, 기장 이런 순이다 보니까 이 콩, 메밀, 기장 하는 그 농가들이 면적이 굉장히 넓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고정적인 어느 정도 안정적인 수입이 안 된다고 보면 마늘 한 가지만으로는 좀 모자라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이제 넓은 면적을 하는 광작을 하는 농민들이 어느 순간 뭐 야채로, 채소로, 브로콜리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중산간 지역에도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돼가고 있는데 그게 기존 얘기하던 식량작물들에 대한 단가 유지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약간 진단이 좀 다른 것 같은데 네. 한쪽에서는 지금 식량작물에 대한 지원 체계 마련이 이 가격 안정에 좀 기여할 것이라는 거고 한쪽에서는 좀 이런 마늘이나 고소득 작물을 좀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신데 이게 조금 이건 여기서 이 다른 입장차는 이 자료가 달라서 그런 건가요? 어떻습니까? 분석에 대해서 이게 좀 너무 두 분의 말씀이 굉장히 달라서 예. 아니요, 그게 이제 전체 전반적인 작목을 다루다 보니까 이제 또 식량 작물 쪽 얘기도 같이 나오는 거예요. 뭐 식량 작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얘기 나온 것 같이 이제 중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식량 작물이 대면적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이게 지원도 부족하고 또 이제 소득이 낮다 보면은 다른 소득이 높은 채소 작목으로 전환이 돼 버리면은 이게 수급 불균형을 바로 초래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느 한쪽 법보다는 채소도 있지만은 이제 식량 작물도 같이 해서 이제 살아갈 수 있는 방안. 그래서 특히 이제 식량 작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면적 재배가 아니고 전부 대면적 재배입니다. 네네. 또 단지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기계화가 이루어지고 이제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제 소득이 안 되면은 월동 채소나 그쪽으로 작목이 전환돼 버리면은 이제 문제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공존 방안을 찾아 달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 부회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시는 거다, 그죠? 그래서 식량 작물에 대한 지원책도 지금 마련돼야 된다라는 것이고, 예, 그럼 일단 이게 밭작물의 과잉 생산을 조절하는 부분은 제가 지금 막 토론해 보기에도 쉽지 않은 얘기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걸로도 이게 이렇게 얘기해서 될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게 조금 이따가 얘기를 좀 더 나눠보고 유통 얘기를 조금 넘어와 보겠습니다. 뭐 최근에 기름값 문제 굉장히 좀 많이 문제되었지만 그래서 기름값 비싸다고 하니까 정부에서는 세금 낮춰주고 그런데 소비자들은 같은 가격으로 샀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데이터들 언론에 나오는 자료들 보니까 결국 정유사들만 돈을 벌었다 이런 건데 아까 우리 단장님이 마늘 원래 4,400원 정도 해서 괜찮을 거다 그랬는데 뭐 마트에서 1kg 사면은 4,400원 아니라 뭐 13,000원, 14,000원 이렇게 줘야 사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뭐 깐마늘 같은 경우에 이제 한번 가공을 거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러면 이게 뭐 그 사이에 가격 차익이 8,000원, 9,000원이 나는데 그러면은 결국은 농민들 뭐 다른 작목도 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배추 가격이 산지에서는 떨어졌다. 그런데 마트 가면은 배추 가격이 너무 비싸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결국은 유통에 문제가 많은 것 아니냐. 이 수익을 누군가 가지고 가는데 그 수익을 유통이 다 지고 가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많은데 어떻습니까?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농산물 유통 과정상에 이제 유통 마진이라고 하고 이제 유통 비용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농산물이 소비자한테 가기까지 발생한 이제 운송비라든지 포장재비, 뭐 상하차비, 수수료, 또 인건비, 점포 관리비 등이 이제 그런 유통 비용이 되겠는데요. 이제 소비자분들은 이제 산지에서는 가격이 싼데 왜 이렇게 도시에서는 비싸냐고 불만을 제기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공산품과 농산물의 어떤 유통 구조 차이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공산품은 이제 공장에서 생산한 원가에서 이제 뭐 마케팅비라든지 이제 그 회사의 마진이 이제 덧붙여지면은
소비자 가격이 결정이 되는 구조이고 농산물은 이제 밭에서 생산된 이후에 이제 소비자한테 가기까지 세네 단계의 유통 단계를 거치면서 이제 산지 수집상이라든지 또 저장업자, 도매업자, 이제 소매업자 등 여러 중간 단계를 거치면서 소비자 가격이 이제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지 가격보다 이제 배 이상 비싼 가격으로 이제 소비지에서 유통되는 경우가 이제 바로 그런 경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물론 뭐 중간업자가 뭐 폭리를 취해가지고 농산물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왜곡될 수도 있지만은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시장의 어떤 자율적인 감시 기능이라든지 어떤 정부의 관리를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2020년도에 그 AT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니까 엽근 채소류 같은 경우에 이제 유통 비용률이 59.5%라고 나오더라고요. 그 말은 이제 소비자가 이제 100원을 지불을 했을 때 농가가 수취하는 가격은 40원이고 그 중간 단계 뭐 출하, 도매, 소매 단계에서 발생하는 이제 유통 비용이 60원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농협같이 이제 어떤 상대적으로 유통 단계가 단축되는 경로로 구입할 때 뭐 비교적 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농협을 통하면 그래도 유통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예, 꼭 농협은 아니지만은 어쨌거나 유통 단계가 좀 단축되는 경로로 구입하시는 방법이 그나마 직거래라든지 온라인 구매 이런 게 좀 가격이 저렴하겠죠. 이 유통 구조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께서는? 네. 예, 유통 구조 문제는 사실은 이게 그 뭐라 그럽니까 도서적인 제주는 육지부로 이제 농산물을 출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유통에 취약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유통 관련해서도 우리 국비 관련해서 신청했는데 굉장히 지금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특히 문제점은 제주도는 이 그 수입상의 유전을 많이 하는 구조라서 거기서 이제 전국적으로는 한 10% 정도를 유전하는데 제주도는 44.5% 정도가 유전이 높아서 여기에서 굉장히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구조 개선할 거라는 거는 굉장히 고민스러운 건데 사실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도정하고 우리 의회하고도 이제 굉장히 좀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거를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찾아내는 것들이 우리 일들이죠. 그래서 이게 어떤 것들을 이제 조금 뜻을 모으고 중지를 모아서 해나가는 방향을 찾아보는 수밖에 없는 지금 구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농민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유통의 문제, 뭐 대안이 좀 있을까요? 글쎄요. 유통이 좀 문제가 많기는 하죠. 네. 많기는 한데 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인식의 차이라고 봅니다. 인식의 차이인데 우리 그 서민 물가가 이제 올랐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게 농산물 얘기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방송이나 네. 모든 데 그게 가장 먼저 나오는데 그 농민 입장에서는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들이 뭐냐면 우리 그 농산물은 몇십 년간 사실은 가격이 제자리 걸음 정도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봤는데 산지 가격 말씀하시는 거죠? 예. 네. 근데 이제 우리 보면 공산품이나 다른 거는 꾸준히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저것도 없이 물가가 오르면 농산물 요거서부터 바꿔가지 않으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조금 또 다른 편이신데 여튼 그 농산물이 물가 인상의 척도로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거.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정부에서 물가 조사할 때 농산물을 기준으로 잡는 것. 이게 좀 지금 문제지 않냐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유통도 물론 문제가 있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차츰차츰 여러 뭐 행정기관서부터 시작해서 아까 얘기했던 지금 많이 바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직거래 체제로 그렇게 바뀌어가면서 어느 정도 해소는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금방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도 해소될 기미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물가 인상률에 비하면 농산물 가격들이 좀 오해받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 지금까지 농산물은 몇십 년 동안 가격이 거의 변동이 없었다. 그래서 물가 인상률 따지면은 지금 오히려 하락한 건데 농산물이 그런 좀 누명을 쓰고 있는 측면이 있다. 이런 인식을 개선하자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소장님 어떻습니까? 뭐 유통 부분 개선할 점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뭐 과거하고는 이제 유통 쪽에서도 우리 농가들 인식도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유통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바다를 건너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또 일부 이제 또 한 그 지역 농협에서도 공선회
이제 공동 선별 출하회를 품목별로 조직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또 우리 제주농협의 제주농협 이제 공동조합법인을 통해 가지고 이제 직거래로 이제 바로 이제 대형 마트라든지 온라인 쇼핑을 대응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방안들도 이제 많이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당장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이거는 같이 중지를 모아가지고 해결해야 될 거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유통은 앞으로 농협 쪽에서 많은 좀 역할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이제 유통 지원 단장이시고 하니까 농협에서 예. 좀 많은 아이디어들이나 제안들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이제 앞서서 뭐 콩이나 밀 같은 식량 작물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코로나19 이후에 식량 작물 좀 중요성 커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함께 논의하는 기회들 많아졌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주제를 이제 좀 오늘 아까 우리 박 의원님 담당한 행정이 안 나와서 좀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 컨트롤 타워, 제주에서 농업 행정을 컨트롤하는 컨트롤 타워 문제를 마지막으로 한번 짚어보면 좋겠는데요. 원희룡 도정에서는 농산물위원회를 하겠다고 했는데 공약이 실현되지 않았고 오영훈 도정에서는 농산물수급관리위원회를 설립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 농정의 컨트롤 타워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 것인지 앞으로 오영훈 도정이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 것인지 고민하신 게 있다면 혹시 박 의원님 먼저 말씀 열어주시겠습니까? 이 농업 관련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정책적으로 예측 가능한 이 농업 관련을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데요. 사실은 좀 기대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원도정에서는 이 수급체 관련이 거의 이제 실행이 안 됐죠. 그런데 그나마 우리 오영훈 도정에서는 오영훈 지사께서는 도의원도 2번 하셨고 국회의원 2번 하면서 굉장히 농업인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특히 또 직접 농사를 지었던 경험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서는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정된 농업소득 보장 체계를 갖추겠다는 그 소리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순하게 농산물 관리 수급 위원만 설치할 게 아니라 수급 관리 가능한 수급 관련이 기능만 개선될 게 아니라 말씀을 드리겠고요. 정확한 선생님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한 농업 관축과 수급 관리, 가격 안전제 확대와 원물 중심에서 가공식품으로 전환을 통해서 뒷받침해야만이 앞으로 미래 성장을 위한 그 농업 정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우리 소장님 어떻습니까? 네, 지금 민선 8기 제주도정이 출발하면서 그 1차 산업 공약으로 제주 농산물 수급 관리 연합회 설립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농산물 수급 안정을 통해 가지고 생산, 유통, 또 통합 정책 수립 및 이행 상황 관리 등 이제 우리 농산물 수급 관리를 하기 위한 기구로 이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기존 이제 밭작물 분야에서 당근이라든지 월동무, 양배추, 브로콜리 이거는 이제 4개 품목에 대해서는 제주형 자조금 단체가 설립돼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유통도 같이 이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제주농협과 이제 감귤출하연합회 등 이제 관련 기관하고 간담회를 거쳐 가지고 연합회 설립을 위한 의견 수렴을 이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부터는 이제 조례 제정하고 시범 운영을 통해 가지고 품목별로 순차적으로 하다 보면은 그래도 이제 조금은 지금 현재보다 나아지지 않을 것인가. 물론 이게 행정 주도가 아니고 민간 주도 하에서 이제 해야 더 효율성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이제 우리 농업인들이 이런 연합회 출범할 때 적극적인 참여가 뒷받침되어야 앞으로 우리 제주 농업도 이제 좀 희망을 더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농산물수급위원회 관리위원회가 생기면 지금은 이걸 지금 만드는 과정에 있고 분명히 생길 것이고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이걸 가지고 조금 더 민간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라고 보시고 민간인에게 농협의 역할이 좀 더 커지는 건가요? 지금 도에서 구상하고 있는 바로는 이제 농협을 포함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품목별 그 연합회를 중심으로 이제 그 심의 의결하는 기구를 만든다고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좀 그렇게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 오늘 이게 토론해야 될 과제가 좀 많은데 시간이 조금 짧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짧게 마무리 말씀 30초씩 좀 부탁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부터 이렇게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예, 제주 농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주 밭농사가 지속 가능한
미래 산업을 육성하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그리고 민생 안전을 반드시 우리 도정과 함께 그리고 여기 도민과 함께 헤쳐나가는 지혜를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네, 지금 이제 올해 재배 의향 조사 결과를 보면은 이제 전년보다는 면적이 조금은 감소는 했지만은 일부 품목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이제 우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어느 정도의 적정 면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 재배 농가들이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단장님. 예. 이 아름다운 제주 그 풍광 속에서 자라난 제주 밭작물은 그것만으로도 브랜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 제주 청정 환경은 우리 국민 모두가 또 지켜나가야 할 소중한 자산이고요. 앞으로 제주 농업이 환경을 해치지 않고 제주의 경관을 살리면서 또 제주 농업인의 소득 창출 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고 저희 농협도 그런 부분에서 노력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대외적으로 기대하시는 그 제주 농협의 이미지에 맞게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부회장님. 네, 도에서 하는 정책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중앙정부 정책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밭작물 관련해서 중앙정부 정책들이 있는데 전부 수도적 기준의 지원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논이 없는 제주 같은 데는 정책에서 소외,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제주도의 논 관련 정책을 밭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게 농민들이 웃을 수 있는 농업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이 토론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예, 시청자 여러분,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주 산업의 중심축인 1차 산업, 농업이 모든 것의 근간이라고 부르죠. 하지만 농사가 잘 되어도 걱정, 안 되어도 걱정인 것이 농민들입니다. 농민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농정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소연을 많이 합니다. 농업 혁신을 내세우고 있는 오영훈 도정, 농업 혁신이 구호로 그치지 않고 농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